네, 최근 SNS를 통해서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에 저희 제작진이 직접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그 검색 결과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호기심에 거래했다, 돈 잠깐 벌어보려고 했다. 자, SNS를 통한 마약 거래 한편으로는 예상된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구매하는 연령대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최근 9개월 동안 10개월 넘게 이제 SNS를 통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마약을 팔아왔던 일장에 붙잡혔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20대 총책이 그 마약 광고를 하는 사람과 또는 마약을 던져놓고 어디다 숨겨놓는 일을 하는 사람과 현금 인출책 이렇게 나누어서 네. 한 1,100명 정도 지속적으로 마약을 판매했다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조직체를 이룬 것 같다라고 봐서 이번에 발각이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춤주춤 다가와서 뭘 툭 던지고 그냥 가요. 이게 신종 거래 방식이라면서요? 예, 소위 말하는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이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마약을 돈을 주고 마약을 구입을 했다면 지금 최근에는 어떤 곳에 특히나 CCTV 같이 이렇게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 은밀하게 마약을 가져다 놓으면 그 좌표라고 그 곳을 사진을 찍어서 구매자한테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솔직히 서로 마주치지 않고 마약을 팔고 살 수 있는 이런 던지기 방법이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를 정확히 알고 그 표적에 떨어뜨려 놓으면 그렇죠. 주워가는. 미리 마약을 파는 사람이 미리 숨겨놓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놓고 어느 위치인지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그 좌표를 보내주고 거기서 찾아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번에 그 온라인 마약 거래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구성죄 이게 또 적용이 됐어요. 처음 적용이 된 건데 일단 이제 범죄단체, 범죄 조직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범죄단체, 범죄 조직에서는 특정 구성원들이 공동의 그 어떤 범죄를 모의해서 일단 그 범죄를 수행하기로 하고 일정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해서 네. 진행을 하자 그렇게 구성된 계속된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지휘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통솔 체계,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그래서 범죄 단체고 범죄 조직은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지휘 체계까지, 통솔 체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 단체는 한마디로 통솔 체계하는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범죄 조직은 약간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범죄 단체 구성죄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이게 폭력죄에 적용되는 혐의잖아요. 근데 마약 혐의에 적용될 때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텐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지금 마약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마약을 단죄하겠다라는 아마 강력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얼마나 더 그럼 강력해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마약 사범들이 단순히 공범으로 엮여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하더라도 참여 정도가 낮다면 그렇게 엄하게 처벌받지 않았지만 지금은 참여를 해서 조직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 판매에 대한 형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여도가 좀 낮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범죄단체 조직대로 의유를 하는 것이죠. 네, 저희가 뒤에서 좀 더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코로나19로 이제 비대면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통 경로가 그런 식으로 좀 확대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게 정말 새롭게 디지털이다 보니까 생겨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실제로 그 마약은 최근에 저희가 인터넷이나 SNS 상으로 코로나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면으로 했을 때보다 자신의 노출될 위험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검거하는 데 위험성을 굳이 노출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넘어갔었던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지다 보니까 마약을 구입할 원인도 많이 생기고 특히나 SNS상으로도 구할 수 있는 루트들이 또 많아지고 손쉽게 옛날에는 호기심만 있다 하더라도 구할 수 없었다면 지금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SNS를 통한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를 좀 또 따져보면 2019년부터 이제 마약 사범이 10,000명을 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연령대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지털이 더 편한 세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유통 경로를 확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적으로 또 여성 비율이 늘고 있다면서요? 예, 실제로 제가 변호사를 처음 했을 때만 해도 마약 사범들의 그 연령대가 30대, 40대, 20대, 10대까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20대가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가 그런 체감을 하고 있는데 통계상으로도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10대들도 이전과 달리 지금 저희가 확인되는 바와 같이 164명, 2,422명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마약 사범이라는 것이 워낙 암수 범죄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은 그냥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드러난 범죄가 이 정도인 것이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20배, 30배까지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통계표를 봤는데 2015년 비해서 2019년 너무 급격하게 20대 양이 늘어났거든요. 네. 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세요? 실제적으로 저는 구하기 쉬워졌다는 것도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약화돼 있죠. 마약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미 중독된 다음에 마약의 위험성을 그때 느끼는 거지만 그때 가서는 굉장히 늦죠. 중독이 또다시 마약 사범으로 또 더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실제적으로 마약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대부분이 호기심이나 주변의 권유에 따라서 마약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특히나 중독은 더욱더 마약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한번 시작하게 되면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약이 특히나 정말 끊기 힘든 중독성을 가졌다고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자, 마약 사범들의 경우에 그렇다면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어떤 처벌이 좀 내려지는지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마약 사범은 기본적으로 마약 단순 투약 사범과 마약 판매 사범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논의하는 이 마약 사범은 공급 사범에 대한 것인데 투약 사범들에 대해서는 뭐 치료와 재활을 먼저 해야 되는 중독자로 봐서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판매 사범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약은 기본적으로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힘든 늪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빠진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판매 사범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실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투약과 판매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투약은 이제 소지하거나 이걸 소지하기만 단순 해도 소지, 단순 자기 사용. 그것은 이제 투약자로 볼 수 있고요. 초범일 경우에 조금 그래도 경감되는 그렇죠. 치료를 게 있어요? 받거나 이렇게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집행유예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같은 초범이라도 재판부 판결에 따라서 조금씩 판결이 다르게 나오기도 그렇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만 마약을 하게 된 그 기간, 얼마나 중독됐는지, 반성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범을 할 우려가 얼마나 낮은지, 주변에 어떻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양형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사실 뭐 근본적인 대책이란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선생님 생각하시는 좀 정말 강력한 대책이 뭐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세요? 예, 마약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마약은 한 번 시작하면 끊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번도 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예방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뭐 이런 게 마약인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는 마약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방 교육을 철저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지금 많은 어린 아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한 번 중독된 사람들도 빠져나올 수 있게 치료 재활 정책을 좀 제대로 실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독성이 심해서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건데 너무 문제되는 건 걱정되는 건 지금 10대, 20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3, 40대, 5, 60대까지 계속할 수 있다는 늪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여성들이 하는 경우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실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